저는 오늘 쿠버네티스 레이블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라는 제목으로 세션을 진행하게 된 임찬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대부분 쿠버네티스에서 레이블은 이미 다들 사용을 하고 계실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뭐 알고 사용을 하든 모르고 사용을 하든 계속 사용을 하고 계실 텐데 뭐 좀 더 살펴볼 게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아마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궁금하실지도 좀 그런 것들 때문에 보신 것 같은데 사실 새로운 내용은 별로 없고요. 그냥 제가 레이블을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궁금했던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전체적으로 한번 싹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주로 발표하는 게 작년에도 그 발표를 할 때 이제 쿠버네티스 오브젝트 중에 디플로이먼트와 파드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컨디션 속성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걸 공유를 했었는데요. 그것 또한 제가 컨디션을 사용할 일이 계속 있어가지고 쭉 사용을 하고 그 경험을 정리를 해서 공유했던 지금 오늘 하는 레이블도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순서는 일단 쿠버네티스 레이블에 대해서 기초적인 내용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가 세션을 신청할 때 초급자들 대상으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처음 접하신 지 얼마 안 됐거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기초적인 내용 그리고 쿠버네티스에서 권장하는 레이블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레이블 제약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키와 값에 아무 문자나 넣을 수 없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 좀 살펴보고 레이블과 디플로이먼트라는 섹션에서는 디플로이먼트와 레이블 사이에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고 쿠버네티스에 파드가 배포되고 하는지 그에 대해 좀 간략하게 살펴볼 거고 마지막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런 게 되게 궁금했었는데 레이블을 가지고 오브젝트 목록을 요청할 때 필터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살펴볼 수 없고요. 왜냐하면 제가 100% 다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 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쿠버네티스 기초, 그 레이블에 대한 기초를 얘기할 거고요. 혹시 외국인 분 안 계시죠? 제 슬라이드를 다 한글로 그냥 쫙 작성했기 때문에. 네. 아무튼 레이블은 오브젝트의 특성을 식별할 때 사용되는 키와 값의 쌍을 얘기합니다. 레이블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메타데이터 밑에 레이블스라는 속성 밑에 보면 뭐 티어, 앱, env 뭐 이런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레이블은 생성할 때 부착하는 것도 가능하고 뭐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고 언제든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제약 조건을 여기서 하나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레이블의 키는 중복되면 안 됩니다. 이런 정도의 간단한 먼저 살펴보고요. 레이블의 주요 역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레이블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이렇게 분류를 저도 좀 해보니까 일단 리소스 오브젝트 선택하는 그리고 분류하는 이 두 가지 용도로 저는 되게 많이 사용을 했었고 그다음에 처음에 쿠버네티스를 처음 접하면 파드를 배포하는 걸 먼저 해보실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전체적으로 이해는 안 가지지만 어쨌든 파드가 어딘가에 배포가 되는 그래서 워크로드 스케줄링을 레이블을 이용해서 레이블의 그 역할이고요. 그다음 서비스 디스커버리, 서비스 오브젝트 만드는 것도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및 보안 등의 정책을 적용할 때도 레이블을 이용해서 상호간에 뭐 네트워크를 허용한다던가 혹은 막는다던가 이런 식의 레이블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스 오브젝트를 선택하는 역할에 대해 좀 살펴보면요. 아래는 이제 멀티티어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좀 간략하게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각각의 파드에는 되게 다양한 세 가지 형태의 레이블이 붙어 있습니다. 먼저 티어, 그리고 티어는 이제 프론트엔드인지 백엔드인지, 그리고 앱은 뭐 애플리케이션의 성격, 그리고 env는 이게 뭐 프로덕션에 나가 있는지 아니면 개발용인지 이런 식으로 배포를 쭉 할 수 있고요. 이제 레이블을 이용해 선택하는 게 가능하죠. 그리고 뭐 env는 PROD인 레이블을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들을 배포되어 있는 파드를 고르는 것도 가능합니다. 많이 사용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워크로드 스케줄링은 저 만약에 노드가 뭐 GPU 노드도 있고 그다음 순수 CPU 노드도 있고 어떤 거는 뭐 되게 큰 HDD를 갖고 있거나 어떤 거는 되게 빠른 NVMe를 갖고 있거나 이런 속성에 따라서 워크로드를 배포할 때 레이블을 이용해서 배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디스커버리는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서비스가 어떤 백엔드 파드를 볼지 그것을 레이블을 이용해 그룹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외부 네트워크를 통해서 들어온 요청은 서비스 오브젝트를 통해서
백엔드 파드에 전달이 되고 백엔드 파드가 그에 대한 요청을 처리해서 다시 클라이언트, 처음 요청했던 클라이언트 쪽으로 응답을 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레이블을 이용한 보안 정책은 네트워크 폴리시라는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특정한 레이블을 가진 파드끼리만 서로 통신하게 할 수가 있어요. 왼쪽에 뭐 자세히 설명할 건 아닌데 뭐 프론트엔드 티어가 프론트엔드인 파드는 티어가 백엔드인 파드에 접속할 수가 있지만 그 레이블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접속을 할 수 없습니다. 네, 이런 형태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레이블 얘기하다 보면 꼭 나오는 게 이제 어노테이션이 나옵니다. 예, 왜냐하면 둘이 같이 사용이 많이 되거든요. 일단 둘 다 쿠버네티스 오브젝트의 메타데이터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 메타데이터 섹션 밑에 레이블스와 어노테이션즈가 있어서 원하는 필드를 막 추가를 하죠. 둘 다 키값 구조를 사용해서 정보를 저장하고요. 두 가지 모두 언제든지 추가 수정 삭제가 가능합니다. 뭐 생성하면서 부착을 하든 언제든 삭제를 할 수가 있어요. 차이점은 레이블은 오브젝트를 식별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레이블을 가진 오브젝트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노테이션은 사실 그게 안 됩니다. 어노테이션에 어떤 특정한 키와 값이 있는 걸 찾고 싶으면 모든 오브젝트를 다 가져온 다음에 내가 일일이 뒤져봐야 돼요. 그리고 레이블을 이용해서 원하는 오브젝트를 검색하는 지리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어노테이션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약 조건이 레이블은 이제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 건데 값에 넣을 수 있는 문자열이 최대 63자입니다. 뭐 문자도 제약이 있지만 어노테이션은 이거는 뭐 명시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진 않아요. 문서 같은 데 보면 소스 코드를 보면 256KB까지 현재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뭐 처음에 보면 저도 처음에 접할 때 어떤 건 레이블이 막 붙어 있고 어떤 건 어노테이션이 붙어 있고 이 무슨 도움말에 보면 어떠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어노테이션에 뭘 붙여라 뭐 이런 형태로 많이 접했을 거예요. 네, 그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쿠버네티스 레이블의 기초적인 내용은 이제 앞에서 잠깐 다뤘고요. 네, 권장 레이블이라고 이것도 좀 보셨을 거예요. 이 쿠버네티스의 레이블 시스템은 일단 뭔가 강제하는 게 없어요. 무슨 레이블을 넣어라 뭐 이런 식으로 제약하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쿠버네티스에서도 어느 정도 이 정도의 레이블은 우리가 사용을 해보자라는 형태로 권장을 하는 레이블 셋이 있습니다. 이 목적은 이제 쿠버네티스 플랫폼을 사용하다 보면 이제 단독으로 쓰기는 어렵거든요. 되게 많은 네트워크 시스템들을 서로 설치해서 막 사용을 하는데 이 많은 도구들이 상호 운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레이블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항목들을 표준화해서 레이블로 이런 건 사용하자라고 권장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뭐 이런 권장 레이블을 적극 사용한다면 뭐 되게 많은 팀들 혹은 되게 많은 프로젝트가 동일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사용하더라도 뭔가 좀 체계적으로 분류하거나 어떤 파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가 쉽겠죠. 그리고 공통 접두사로는 app.kubernetes.io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장하는 레이블을 이제 좀 정리를 해놨는데 이거는 이제 kubernetes.io 그 문서 쪽에 가보시면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사실 여기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있긴 한데 먼저 애플리케이션 이름 그리고 뭐 인스턴스의 식별용 고유 이름인데 그리고 버전 그리고 이 애플리케이션이 이 파드가 어디에 속해 있냐 그리고 얘가 뭘로 설치가 된 헬름 차트냐 아니면 뭐 아르고시냐 등등등 그리고 보통 5개 정도를 권장하는데 저는 뭐 이름은 가능하면 무조건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이름을 안 쓰다가 문제를 맞닥뜨렸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름은 가능하면 무조건 쓰는 걸 권장하고요. 버전도 어느 정도는 되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꼭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풀셋에 앞에서 얘기했던 권장 레이블을 다 붙이게 되면 아래와 같은 형태로 이제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스테이트 풀셋으로 생성된 파드들이 단독으로 존재하면 사실 이 파드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파드가 뭐 몇천 개? 막 이렇게 늘어나는 그 와중에 내가 원하는 파드들을 명확하게 찾기 위해서는 이런 권장 레이블들이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
되게 많은 도구들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 도구들에서도 이 권장 레이블을 기본적으로 참조를 해요. 이게 있을 거라 가정을 하고 뭔가 작업을 하는데 그때 명확한 정보를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장 레이블까지 얘기를 했고, 레이블 제약 조건입니다. 이게 좀 이미 다 문서에 있는 내용인데 명확하게 좀 한번 보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레이블 키는 접두사와 슬래시 그리고 이름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키의 이름은 먼저 63자 이하고요. 시작과 끝은 알파벳과 숫자만 가능합니다. 이게 시작과 끝이 무조건 알파벳과 숫자만 가능하다라는 게 생각보다 좀 까다로울 때가 있고요. 사용 가능한 문자는 알파벳, 숫자, 대시, 밑줄, 점입니다. 미묘하게 조금 달라요. 이게 레이블 키의 접두사 이름 그리고 레이블 값, 이게 미묘하게 다른 게 있는데 레이블 키의 이름 부분은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접두사는 선택사항이라서 내가 넣고 싶으면 넣고 뭐 굳이 이렇게 도메인 형태로 붙일 필요 없다 그러면 넣지 않으셔도 돼요. 일단 접두사는 최대 253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과 슬래시로 구분되는 DNS 레이블이기 때문에 뭐 방금 나온 것처럼 서브 도메인 점, 도메인.com 뭐 이런 형태로 접두사를 생성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접두사는 이제 RFC에 1123 서브 도메인 제약 조건이 적용되어 있다는데 이것도 쿠버네티스.io 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좀 그 뭐 2번 섹션인가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최대 253자까지 가능하고요. 소문자 알파벳, 숫자, 대시, 점 문자만 허용된다라고 나와 있고 시작과 끝 문자는 알파벳 혹은 숫자만 가능합니다. 길이에 대한 내용은 RFC 1123에 있었는데 문자에 대한 제약 조건은 RFC 952번이라는 곳에 또 가야 있더라고요. 그래서 레이블 키 중에 접두사는 이런 제약 조건을 가지고요. 접두사를 생략하면 이제 일단 이 레이블은 뭐 개인용이라고 간주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렇게 사용을 하되 뭐 주로 뭐 자동화된 시스템들을 많이 사용할 거예요. 도구들을 엮어서 사용할 때는 접두사를 지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웬만하면 서로 이 네임스페이스 같은 역할을 하니까요. 레이블들이 서로 겹치지 않게. 그래서 내가 뭐 플랫폼 쪽에서 뭐 오퍼레이터를 개발한다거나 혹은 쿠버네티스를 이용해 뭐 디플로이먼트를 생성해서 뭔가 작업을 한다. 이런 식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면 접두사를 지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코드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레이블 키 접두사 제약 조건은 쿠버네티스 소스 코드에 validation.go라는 파일 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뭐 DNS 1123 이런 식으로 아예 명확하게 그냥 코드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석도 이제 RFC 1123에 따르는 형태로 문자를 검사한다. 그래서 그냥 간단히 보시면 뭐 길이 제한하고요. 그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문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 그렇게 확인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키 이름 부분은 여기는 이제 길이와 공백인지 여부, 그러니까 길이가 너무 길어도 안 되고 0이어도 안 되고요. 들어갈 수 있는 문자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걸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제약 조건을 검사하는 코드가 있고요. 이것도 발리데이션 좀 거기에 있고 이제 레이블 값인데 값도 63자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값은 공백이 가능해요. 제가 잘못 설명드렸군요. 이름은 공백이 안 되고 값에는 공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 넣을 수 있어요. 여기에는 시작과 끝은 당연히 알파벳과 숫자만 가능하고요. 알파벳, 숫자, 대시, 밑줄, 점 미묘하게 다르다는 게 이제 대시는 보통 다 들어가는 점은 거의 다 쓸 수 있고요. 뭐 접두사, 이름 이런 거 다 쓸 수 있고 뭐 대시는 이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밑줄은 또 아마 값에만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제약 조건 보면 이제 길이는 거의 다 일반적으로 좀 알아보기 쉬운데 문자가 미묘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레이블 값의 제약 조건을 검사하는 부분도 validation.go에 있고요. 여기에서는 값이 최대 길이를 넘어가는지를 검사해요, 먼저. 공백은 상관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대시, 언더바, 점, 그리고 뭐 알파벳과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레이블에 대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 문서 같은 거 보면 레이블을 이렇게 사용하고 이런 건 사용하지 말고 이런 길이까지 사용하세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정리를 좀 해봤고요. 이제 레이블과 디플로이먼트가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는지 이것 또한 제가 또 개인적인 궁금증으로 막 찾아봤던 내용들이고 요거에 대해서 좀 한번 정리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디플로이먼트 오브젝트 생성하면 디플로이먼트 오브젝트 안에 보면 템플릿이라는 속성이 있잖아요. 그 안에 이제 생성할 파드의 이미지나 뭐 여러 가지 속성을 지정하는 것이 있는데 그 템플릿 스펙으로 해시 값을 뜹니다. 해시 값을 떠서 파드 템플릿 해시라는 레이블에 넣어줘요. 그래서 어디 넣어주냐면 디플로이먼트 오브젝트는 레플리카 셋을 만들잖아요. 레플리카 셋에 파드 템플릿 해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디플로이먼트에 있는 템플릿 속성에서 무언가 수정을 하면 해시 값이 변경이 되고 해당하는 해시 값을 레이블로 가지고 있는 레플리카 셋이 없다면 생성을 하고요. 뭐 있다면 있는 걸 그대로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디플로이먼트와 레플리카 셋 그리고 파드가 이어지면서 생성이 됩니다. 파드에도 보면 파드 템플릿 해시라는 레이블로 그 디플로이먼트의 템플릿 속성에 해시 값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제가 컨테이너 이미지를 이제 바꿉니다. 이미지를 바꾸면 템플릿 속성의 해시 값이 변경이 되고 해당 템플릿 속성 값을 가지고 그러니까 해시 값을 가지고 있는 레플리카 셋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레플리카 셋을 생성을 해요. 여기에서는 이제 처음엔 AABB였다가 이제 뭐 BCD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생성을 하고 이제 디플로이먼트 컨트롤러는 먼저 이제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방금 새로 생성한 레플리카 셋의 레플리카를 늘려서 파드를 확장을 합니다. 쭉 파드를 확장을 하고 확장되는 만큼 예전 레플리카 셋에서 파드를 줄이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롤링 업데이트를 진행을 합니다. 이거를 다시 정리를 하면 템플릿의 스펙 변경은 이제 새로운 레플리카 셋을 생성하게 하고요. 새로운 레플리카 셋에서 파드를 먼저 늘리고 오래된 레플리카 셋에서 파드를 축소합니다. 네, 그리고 그 레플리카 셋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 파드 템플릿 해시 레이블과 리비전 어노테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뭐 이런 식의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하는 게 이제 디플로이먼트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그런 오퍼레이터를 개발하는데 좀 간략화했어요. 좀 여러 가지를 다 빼고 제가 만드는 애플리케이션 배포 플랫폼은 조직과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이름을 받아서 디플로이먼트를 생성하는 뭐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디플로이먼트 이름이 조직 대시 애플리케이션이에요. 그리고 조직과 애플리케이션 이 속성을 뽑아서 생성한 디플로이먼트 레이블로 주입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랑 애플리케이션 항목에 들어가는 값들은 레이블 제약 조건을 따르고 있어요. 뭐 63자로 제약이 되어 있고 문자는 영어 소문자를 넣고 숫자도 넣고 대시 문자까지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배포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스티오 서비스 메시를 사용해야 되는 요구 조건이 들어왔고 이를 위해 이스티오를 설치하고 이제 디플로이먼트가 생성하는 파드에 이스티오 프락시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이드카 형태로. 근데 이때 디플로이먼트를 생성하는데 실패를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뭐 레이블 제약 조건에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될 법한 내용은 없었는데 이유는 이제 이스티오 프락시 사이드카가 새로운 레이블 주입을 합니다. 앞에서 그 얘기했었던 번장 레이블을 저 그때 사용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캐노니컬 네임이라는 레이블에 워크로드 이름을 주입을 하는데 번장 레이블이 없었기 때문에 디플로이먼트 이름을 그대로 레이블에 넣는 거예요. 넣으려고 시도를 했던 거고 조직과 애플리케이션 이름은 각자 63자 길이 제한이 있지만 합쳤을 때 63자 제약을 하진 않았거든요. 이렇게 사용될 줄 몰랐으니까. 그래서 길이 제약을 하면 해결이 될까라고 했는데 길이 제약으로 해결이 안 됐던 게 마지막 문자가 대시로 끝나는 게 있어요. 조직과 애플리케이션 합쳤는데 그 63자를 잘랐더니 마지막에 딱 대시가 걸려요. 그러면 또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뒤에 한 5자를 아예 전체를 자른 다음에 해시 값을 붙여서 해결하는 형태였고요. 제가 개발을 할 때는 이제 디플로이먼트 이름을 바꾸기는 어려워서 번장 레이블을 사용을 했습니다. 앱kubernetes.io의 네임이란 레이블에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넣어두면 그 이름을 가지고 캐노니컬 레이블 값으로 가져옵니다. 이런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권장 레이블을 꼭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꼭 강조를 하는 이유가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뭐 앞에 레이블에 대해서 이제 뭐 문서 같은 데 나오거나 디플로이먼트 이런 내용들은 좀 어느 정도 썰을 좀 풀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이제 레이블을 가지고 오브젝트를 어떻게 가져오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왜 저희는 etcd 저장소가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etcd에서 뭐 레이블 값으로 직접 찔러서 가져오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일단 뭐 큐브시트에 getPath라는 명령을 하면서 키 밸류 형태의 레이블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넣으면 해당하는 키 값을 가지고 있는 레이블을, 그러니까 키와 값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파드를 제가 얻을 수가 있어요. 되게 간략한 거고 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만약에 제가 이런 형태로 요청을 보내면 큐브 API 서버에서는 이 요청들을 다 묶어서 리스트 옵션이라는 데이터로 만듭니다. 뭐 레이블을 지정할 수도 있고 뭐 네임스페이스를 지정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특정한 필드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그런 연산자를 다 조건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리스트 옵션이라는 형태로 변환을 하고 리소스를 검색 조건, 이 리소스 검색 조건이 뭐냐면 제가 파드를 요청했으면 파드만 검색하면 되잖아요. 모든 오브젝트를 다 검색한 다음에 파드를 뽑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 각각의 오브젝트가 자신을 검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검색 조건을 다 제공을 해요. 그래서 리소스 검색 조건과 리스트 옵션 데이터를 결합해서 이것을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그 저장소에서 얻어오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etc 저장소에서는 데이터를 일단 다 가져온 다음에 조건에 만족한 오브젝트를 필터링 하고요. 필터링된 결과를 클라이언트 쪽에 제공을 합니다. 네, 이 부분을 조금만 보면 네, 앞뒤 다 자르고요. 그냥 몇 가지만 설명을 하려고, 왜냐하면 저도 이걸 정확히 다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실행되는 건 확인을 했는데 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뭐 좀 불명확해서 네, 먼저 그 리스트란 요청에 대해서 쭉 들어가면 store.co에 리스트 요청에 대해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함수가 구현이 되어 있고요. 이 안에 list predicat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쳐놨는데 얘가 실질적으로 리스트를 얻어오기 시작하는 애예요. 그래서 뒤에 predicate 펑션은 뭐 레이블과 필드로 얘를 필터링할 때 사용하는 함수 인자고요. 네, 아마 좀 어려우실 텐데 저도 어렵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이제 얘기를 했고요. 앞에서 리스트 프리디케이트라는 애가 쭉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서 검사를 합니다. 얘가 뭐 아예 잘못된 요청이거나 뭐 여기서 처리할 수 없는 요청이거나 뭐 등등등을 검사를 해서 얘는 이제 리스트를 얻어야겠다라고 하면 스토리지에 getList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요. 그리고 여기 keyRoot 펑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을 여기 넣기에는 좀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제가 etcd에서 보면 레인지 연산을 이용해 특정한 범위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파드에 뭐 앱은 뭐 UI라는 레이블로 검색을 요청했을 때 모든 파드를 다 가져오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걸 레인지를 지정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앞에 있었기 때문에 뺐고 어쨌든 가져옵니다. getList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데이터를 다 가져와요. 저는 이렇게 가져오는 건지는 몰랐어요. 보고 나서 알았는데 일단 다 가져오더라고요. 가져온 다음에 append list item이라는 게 나중에 호출이 돼서 얘가 이제 조건을 검사를 합니다. pred의 matches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오브젝트 읽었어요. 이미 etcd에서는 일정한 범위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읽었어요. 다 읽어서 append list item에 얘가 맞는 건지 아닌지를 확인해 달라고 호출을 합니다. 이렇게 호출을 하면 맞으면 리스트에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 클라이언트 쪽으로 돌려줄 목록에. 그 안에 matches라는 함수는 레이블 여러 가지 조건을 다 보는데 저는 이제 레이블만 얘기를 하는 거고 레이블에 matches라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이 앞단에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건 다 빼고요. 이게 맞으면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레이블의 matches 함수는 selector.go라는 파일 안에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
여기에 레이블 연산이 앱은 UI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인 연산도 있고 그다음에 낫인 연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연산들이 있잖아요. 이 연산들에 대해서 결국에 이 레이블스라는 패키지 안에 셀렉터.go에 들어가면 각각의 연산별로 레이블을 이게 레이블이 일치하는지 혹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함수가 구현이 되어 있고 이 함수에서 읽은 모든 데이터들의 데이터들이 만족하는지를 일일이 다 확인을 하면서 결과를 돌려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레이블을 이용해서 필터링을 하는 게 되게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봤어요. 네, 그래서 etcd에 직접 다 읽더라고요. 일단 읽어온 다음에 물론 레인지를 좀 제약을 하고 그다음에 사실 여긴 빠진 게 캐싱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etcd를 괴롭히진 않아요. 어느 정도는 괴롭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일단 읽은 다음에 내가 요청한 레이블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지 검사를 하고 그걸 통과하면 저한테 돌려주는 거였습니다. 네, 그렇게 레이블 필터링이 작동을 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 뭐 레이블에 대해서 그냥 이 정도면 레이블 얘기할 건 다 하지 않았나 싶은데 다시 정리를 하면 레이블은 쿠버네티스 레이블 시스템은요 매우 유연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언제나 뭐 삭제도 가능하고 뭐 추가 삭제 맘대로 할 수 있는데 어디까지나 그럴 수 있다 뿐이지 그렇게 사용을 하진 않잖아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의미를 가진 레이블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너무 시작부터 내가 모든 걸 다 하기는 어려우니 쿠버네티스에서 권장하는 레이블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그리고 내가 만드는 시스템들이 쿠버네티스에 오브젝트 생성하거나 뭐 그런 류의 작업을 한다면 제약 조건에 어긋나는 값이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 네, 의외로 좀 가끔 문제가 되더라고요. 제약 조건을 다시 정리하면 레이블 키는 접두사와 이름 부분으로 나눠지고요. 접두사는 253자, 알파벳, 숫자, 대시, 점이 들어갈 수 있고요. 뭐 시작과 끝은 전부 다 알파벳 숫자예요. 레이블의 키 이름과 키 이름 부분과 값은 최대 63자 길이면서 뭐 알파벳 숫자, 대시, 밑줄, 점이 들어갈 수 있고요. 레이블 값에는 공백이 가능합니다. 네, 이 정도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저는 이 세션에 대해서 시작을 하게 된 이유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레이블 키와 값의 제약 조건이 있는 건 알겠는데 왜 얘들이 적용되어 있는지가 너무 궁금했었어요. 레이블을 짧게 할 수도 있고 길게 할 수도 있잖아요. 뭐 12자를 할 수도 있고 뭐 128자를 할 수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했을지가 궁금해서 좀 팠던 거고 제가 이제 정리하는 결론은 레이블 키와 값의 제약 조건은 예측 가능한 레이블을 생성하게 합니다.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범위 내의 문자들만 사용을 하고 그 길이가 딱 예측이 가능하죠. 그리고 할당 가능한 문자를 제한한다는 게 쿠버네티스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을 주고요. 뭐 해킹이나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 알겠지만 유니코드나 이런 것들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아이폰도 메시지로 계속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길이 제한을 통해서 쿠버네티스에 관리하는 데이터 양이 또 어느 정도 제어가 됩니다. 네, 이 모든 걸 다 들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길이와 문자 제한을 두는 이유는 뭐 안정성 확보, 그리고 뭐 성능 향상,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관된 형태로 클러터를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제약 조건을 강제하게 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